런던 대공습. 단 한 대의 폭격기라도 독일 영공을 침공한다면 나를 바보라고 불러도 좋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국민이 보는 앞에서 빗자루를 먹어버리겠다라고 1940년 초 독일 공군 원수 헤르만 비렐름 게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8월 26일 영국 공군 폭격기가 베를린을 보복 폭격하면서 그는 빗자루 바보가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나치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다음 목표인 영국 점령을 위한 바다 사자 작전을 앞두고 영국 제공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8월 5일 독일 공군의 작전명 독수리의 날을 하달 8월 13일 그 유명한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독일 공군은 영국 남부 공군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지만 독일 공군 제2항공대 소속 2대의 폭격기가 야간 폭격 임무 중 영국 상공에서 항로를 잃고 폭격 지점을 찾고 있을 때 영국의 대공포화를 받게 됩니다. 2대의 독일 폭격기들은 대공화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탑재되어 있던 폭탄들을 모두 버리고 기지로 복귀하는데 그들이 버리고 간 폭탄이 런던 시가지에 떨어지면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분노에 찬 윈스턴 처칠은 1940년 8월 26일 베를린 보복 폭격을 지시합니다. 베를린 보복 폭격 이후 영국은 베를린에 2주 동안 공습을 추가로 감행하는데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자부하고 믿었던 베를린 방공망이 영국 공군에게 뚫리면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히틀러는 런던 폭격을 지시하며 영국과 독일은 주야간 공습에 대한 치열하고 산발적인 공방전을 펼치지만 사력을 다해 공중전에 임하는 영국 공군과는 달리 소련 침공을 위해 독일 전투기 상당수를 동부 전선으로 옮겨놓은 독일 공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이 약화되고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연합군에게 독일 영공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전선의 이중화는 나치 독일이 몰락하는 단초가 됩니다. 베를린 공습. 베를린 보복 폭격 이후 독일 본토 폭격이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다진 연합군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독일 본토의 군사기지와 군수공장, 항만, 철도, 교통시설을 기본 공격 목표로 삼고 전략 폭격 시 목표물 지정에 대한 조건을 풀어 민간인 지역까지 작전에 포함시킵니다. 1943년 5월 26일 영국 공군은 2,000톤의 폭탄으로 독일 뒤셀도르프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부페타를 폭격해 2,500명 이사상자와 10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었으며 1945년 2월 13일에서 15일까지 4번의 공습에서 영국 공군 중폭격기 722대와 미국군 항공대 중폭격기 527대를 동원하여 독일 드레스덴에 3,900톤의 고폭탄과 소위탄을 투하, 폭격과 함께 발생한 화염폭풍으로 드레스덴 도심의 40km가 파괴되었으며 불에 탄 약 26,000명의 독일 국민의 사체를 히틀러에게 선물로 남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대도시들은 60% 정도 파괴되었고 독일 공군과 방공망이 연합군 폭격기를 저지하지 못했기에 독일 국민은 매일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전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런던 시민들은 도시 상공에서 벌어지는 영국 공군과 독일 공군의 공중전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다라고 말한 반면 독일 국민의 91%는 연합군의 폭격이 가장 무서웠다라고 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독일 여성의 인터뷰 중 한 내용입니다. 나를 겁탈하려고 달려드는 소련군 병사보다 미군 폭격기의 폭격이 더 무서웠다. 베를린 방공망.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하늘을 수호하는 독일 공군의 대공포는 88mm 플락 대구경 대공포를 사용했습니다. 기관총이나 기관포로는 탄두를 높은 고도까지 올리지 못하고 탄두를 올린다 해도 물리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폭격기를 상대하려면 대구경 플락을 사용했으며 대구경 대공포는 무거운 포탄을 최대한 직선 코스를 유지하도록 발사하며 장전 속도도 빨라야 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대공포의 사용 목적은 적기를 영공 밖으로 쫓아내거나 정밀 폭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저공 비행으로 공격해오는 전투기가 아닌 이상 높은 고도의 하늘을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적기가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경로를 예측하여 사격하는 예측샷은 가능했습니다.
대공포에 사용되는 포탄은 적의 고도를 예상해서 일정 고도까지 발사한 다음 일정 시간 뒤에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시한 신관으로 이때 파편과 함께 회색 연무가 상공에 흩날리면서 적기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하는데 당시의 폭격은 조종사의 시각에 의존해야 했던 시절이라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탄을 퍼붓던 대표적인 폭격기인 미공군 B-17의 고도는 평균 24,000피트에서 27,000피트인데 반해 나치가 사용했던 88mm 대공포의 유효 사거리는 26,000피트였습니다. 다시 말해 B-17 폭격기는 독일 방공포대의 대공포 최대 유효 사거리 안에 약간 걸쳐 있기 때문에 격추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88mm 대공포에 관한 유머 하나를 소개한다면 연합군 전투기가 격추되고 조종사는 탈출하는데 조종사가 메고 있던 낙하산이 독일 공장의 높은 굴뚝에 걸렸습니다. 이를 본 독일군은 연합군 조종사를 향해 88mm 대공포를 사용하여 사격을 했지만 명중률이 너무 낮아서 연합군 조종사는 결국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대공포탄이 하늘에서 대공화망의 탄착군을 형성하려면 많은 양의 포탄이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대공포가 연합군 폭격기 한 대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약 3,000발 정도의 포탄을 소비했으며 이는 독일 전투기 BF-109 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에 화가 난 히틀러는 차라리 모두 뜯어서 동부전선의 대전차포에 투입하라는 욕설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88mm 대공포는 장거리 대공용 공군무기로서 파괴력 또한 매우 좋아서 독일 육군의 6호 전차 티거의 대전차포로 사용했으며 유보트의 함포와 독일 포병이 주력으로 사용할 정도로 연합군의 육군과 해군에게 큰 타격을 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지중대 꼴통 중대장 다이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한 무기가 바로 88mm 플라기였습니다. 회오리 바람 대포 위린드 캐논. 마리오 지퍼마이어는 오스트리아 북부 밀라노에서 태어났으며 1927년 공학 박사학위와 1938년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오스트리아 나치당원으로서 공기역학을 이용한 대공포를 연구했고 위린드 캐논을 개발합니다. 회오리 바람 대포로 알려진 이 무기는 포탄을 사용하지 않고 아세틸렌과 산소 또는 수소와 산소의 폭발성 가스온합물을 사용하여 얻어진 폭발력으로 압축 공기를 발사하는 기술로서 지퍼마이어는 최초의 실험에서 작은 사이즈의 대포를 제작하여 183m 거리에서 나무 판자를 파괴하는 성공을 거두었고 프로토타입의 위린드 캐논은 12m 길이의 배럴과 13m의 노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의 폭발력에서 얻은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위린드 캐논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노즐을 통과하여 발사된 압축 공기는 도너스 형태의 링 모양으로 링은 와류 현상에 의해 회오리 바람처럼 회전하며 앞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나 몇 번의 거듭된 최종 실험에서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는 고도까지 압축 공기의 파괴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폐기됩니다. 전후 위린드 캐논은 볼텍스 캐논으로 불리며 학생들의 기초과학 실습을 위해 둥근 모양의 플라스틱 드럼과 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만들거나 스피커를 이용하여 교보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박대포 해열 캐논. 우박대포는 과수원과 포도밭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우박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얻은 아이디어로 1896년에 처음으로 실험하였고 1899년에는 이탈리아에서만 약 2,000대의 우박대포가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우박대포의 원리는 앞에서 다룬 볼텍스 캐논과 같고 단지 공격의 대상이 폭격기가 아닌 하늘의 구름입니다. 우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거대한 뇌운에서 만들어진 눈송이는 지면으로 떨어지는 동안 물방울이 달라붙으면서 얼음 조각으로 변하고 얼음 조각이 구름 바닥까지 내려온 다음 상승 기류에 의해 다시 구름 꼭대기까지 올려지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큰 우박이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우박대포의 사용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박대포에서 나오는 충격파를 이용하여 뇌운을 흩트려 놓아 뇌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박대포의 성능에 대해 기상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우박대포에서 나오는 큰 음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했고 충격파가 뇌운이 형성되는 고도까지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의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박대포의 충격파보다
랜덤하지만 천둥 소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을 남겼습니다. 소니 캐논 1940년대 리차드 밀라우색은 음향 장치를 이용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뉴스에서 한 번은 들어보았던 음향 대포의 시조입니다. 소니 캐논은 약 3m 직경의 파라볼릭 안테나 형태의 반사판과 메탄가스 연소 챔버를 연결하는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의 용도는 메탄가스와 산소가 연소실에서 혼합되도록 유도하고 혼합된 가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연소실에서 주기적으로 점화되고 폭발하며 약 44Hz의 펄스성 음파를 만들어내는데 발생된 펄스성 음파는 반사판에 모여 자연적으로 증폭되고 강력한 사운드빔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당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사판을 이용한 소니 캐논의 성능은 중년 남자의 뼈를 진동시키고 고막 손상과 더불어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일으켰으며 50m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음파의 압력이었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소니 캐논은 실험용 동물에 대해서만 테스트되었고 인간에 대해서는 테스트한 적이 없으며 히틀러 또한 전장에 배치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21세기에 들어 나치가 개발한 소니 캐논의 원리를 계승 발전 승화시켜 사운드 캐논이란 이름으로 지향성 스피커를 만들어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해상 무장 세력 소탕과 시위 진압 무기로 경찰과 군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이 시위대 해산용으로 음향 대포를 구입 추진하겠다는 일로 방송사 기자들이 서울경찰청 기동단 앞마당에 모여 음향대포 시연회를 갖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DB와 헤르츠 그리고 청각세포 등에 관한 심리음향 지식을 방송을 통해 의지와 상관없이 학습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향대포는 음향을 이용한 장거리 비살상용 무기인 LRAD 개념이 정립되면서 미국군과 해병대의 방어무기 목록에 추가되고 개발사인 AT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LRAD는 94m 거리 안에서 150 dBsPL로 사람에게 청각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